Mickey 7 by Edward Ashton. Chapter 7. 나는 보통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지각이 배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일찍 움직이는 편도 아닌데 예로니모 마샬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러 갈 때는 최대한 늦장을 부리는 편이다. 나는 복도를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마주치면 괜히 서서 잡담을 나누고 마샬 사무실 앞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시야 가장자리에 뜬 크로노미터가 10시 29분을 넘기기 직전에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다. 마샬은 플라스틱과 철로 만든 낮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팔꿈치를 의자 팔걸이에 올리고 손은 배 위에 포갠 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베르토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려고 반쯤 고개를 돌렸다. 마샬이 말했다. 문을 닫게. 앉지.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베르토 옆에 앉았다. 마샬은 우리 둘을 빤히 내려다 보기만 했다. 한참을 좀이 쑤실 때까지. 그러니까... 베르토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뗐지만 마샬은 눈빛으로 그의 말을 물리쳤다. 자네, 반스, 자네 말이야. 지금 몇 번째 재생본이지? 8번째인 것 같은데요. 마샬은 의문이 가득한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실하게는 모르는 건가? 제 목 뒤에 몇 번째 생이라고 표시해 두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죽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A씨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재생탱크에서 나온 것은 기억나겠지? 나는 베르토를 힐끗 보았다. 그는 계속 정면만 보고 있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려면 몇 시간은 걸리니까요. 제 침대에서 심한 숙취를 느끼면서 일어나는 기억이 거의 전부입니다. 마샬은 얼굴이 어두워지는 듯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 니플하임에서 술을 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네가 했다는 그런 경험은 사흘간 진탕 술을 마셔서라기보다는 재부팅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겠지. 안 그런가 반숙은? 사령관에게 한 방 먹일 만한 대답이 떠올랐지만 적당한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총 몇 번 있었지? 7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네는 8번째 미키 반스라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8번째입니다. 마샬은 좀 더 오랫동안 나를 빤히 보다가 베르토에게 눈길을 돌렸다. 고메즈, 이 사람이 왜 미키 반스의 8번째 재생본인가? 그게 말입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기지에는 언제나 가동 중인 익스펜더블이 있어야 합니다. 베르토가 대답했다. 그런데 지난 밤을 기점으로 7번째 미키 반스가 가동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로토콜에 따라 미키 8을 생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맙네.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말일세. 마치 자네가 프로토콜을 잠시라도 고려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군. 사령관님, 베르토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마샬은 고개를 저었다. 됐네. 작업 매뉴얼에 나오는 설명 말고 자네 입장을 설명해보게. 어떻게 단백질과 칼슘 75kg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나는 71g이고 그중 대부분은 밖에서 넘치게 구할 수 있는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꼬치꼬치 따져 물을 때가 아닌 것 같았다. 그게 말입니다. 베르토가 말했다. 마샬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한쪽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손바닥에 턱을 괸 자세였고 눈썹은 이마 꼭대기까지 올라갈 기세였다. 베르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가 본 중 가장 긴장한 모습이었다. 재부팅 요청서 보고서에 적었듯이 미키와 저는 그러니까 7번째 미키 반스와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메인돔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크레파스를 탐사하던 중 25시 30분경부터 미키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개척지 환경과 지역 식생을 파악하기 위해 사령관님이 내린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탐사였습니다. 미키의 시신을 복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을 때 그걸 어떻게 확인했지? 나는 베르토를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다. 들어볼 만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미키 세븐을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말일세. 그게 베르토가 말을 시작하면서 나를 힐끔 보았다. 나 보지 마. 나는 죽은 상태였다며. 내가 말했다.
마샬이 나섰다. 반스, 만약 이 상황이 불편하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게. 나는 고개를 젓다. 아니요, 사령관님만큼이나 저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마샬의 눈길이 다시 베르토를 향했다. 그래서 그게 미키가 구멍에 빠졌습니다. 베르토가 말했다. 마샬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가슴 앞으로 팔짱을 꼈다. 미키가 어떻게 되었다고? 미키가 구멍에 빠졌습니다. 아주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미키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트랜스폰더 신호가 사실상 제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위치 파악은 할 수 있었다는 얘기군. 제 말은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데려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고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끼어들었다. 사령관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샬과 베르토가 동시에 나를 쏘아보았다. 베르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령관님, 제 판단으로는 미키가 떨어진 위치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반스를 내려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내 말이 맞나? 내가 다시금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마샬이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켰다. 반스 자네는 조용히 하게. 고메즈와 볼 일이 끝나면 자네 차례가 올 테니까. 그러고는 다시 베르토를 바라보았다. 잘 듣게. 자네 임무는 돔 근처를 탐사해서 언제 어디서 크리퍼를 데려오는 게 좋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찰하는 걸세. 나는 자네가 그 명령에 따르는 동안 자네의 판단력을 사용해 주길 바란단 말이지. 특히 익스펜더블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때는 익스펜더블 시신의 회복이나 재활용 가능성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말 이해했나? 9년 전이었다면 베르토가 죽을 위기에 처한 나를 내버려 둔 사실을 외면한 채 사후에 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 오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는 게 불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샬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을 것이다. 베르토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마샬이 눈을 가늘게 뜨자 정신을 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였다. 마샬은 내 쪽을 보았다. 반스! 이제 얘기해보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제가 말입니까? 저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막 재생탱크에서 나왔고 세븐은 어젯밤에 죽기 전 몇 주 동안 업로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됩니다. 맞는 것 같군. 자네가 그저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끔 잊는단 말이지. 이 말 역시 평소라면 짚고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눈치껏 빠져야 할 때였다. 어떤 경우든 두 사람 모두 우리가 사실상 이 환경에 무언가 쓸만한 걸 재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에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 테지. 두 사람이 지난 몇 주 동안 저지른 일로 에너지 예산에서 거의 30만 킬로칼로리가 영구적으로 소모되었어. 농업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번 손실은 배급량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지. 사령관은 말을 멈추고 팔꿈치를 책상에 올린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번 손실에 대해 두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져야 공평하리라는데 동의할 거로 생각하네만. 사령관님, 베르토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메즈 듣고 싶지 않네. 두 사람의 배급량을 영구적으로 20% 삭감하도록 하지. 하지만 듣고 싶지 않다고 했네. 마샬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다. 그는 베르토를 내려다보다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반스, 더 할 말 있나?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왜 제가 져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샬은 5초쯤 나를 뚫어져라 내려다보더니 눈을 한번 깜빡이고 이야기했다. 질문을 다시 하지. 그렇게 건방지고 무의미한 질문 말고 더 할 말 있나? 솔직히 할 말은 많았지만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게 뻔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없습니다. 좋아. 배를 골다 보면 개척지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 가보게. 마샬이 말했다. 마샬이 사무실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자 베르토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개척지 자산이 된 기분이 어때? 좋은 질문이야. 너한테도 하나 물을게. 거짓말쟁이로 사는 기분이 어때? 내가 말했다. 베르토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려고 돌아섰다. 그는 정말로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미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한데? 나한테는 크리퍼한테 먹혔다고 했잖아. 베르토는 시선을 피했다. 그래, 엄밀히 말해 사실에 부합한 건 아니었어. 엄밀히 말해? 하나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 아래에서 죽도록 내버려 뒀잖아. 아니야? 생명공학부 소속 여자 한 명이 복도에
나타나 우리에게 관심 없는 척하려고 노력하며 서둘러 지나쳤다. 9년 동안이나 우주선에서 토끼장에 사는 토끼들처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로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 베르토가 말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추면 안 될까? 응? 좋아. 나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베르토는 망설이다가 종종 걸음으로 쫓아왔다. 들어봐. 미안해. 진심이야.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가 말했다. 그래, 그랬어야지. 베르토가 맞장구 쳤다. 맞아,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를 죽이게 일부러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 네가 떨어진 구멍의 깊이는 좋기 몇백 미터는 됐어. 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미 너는 죽었어. 단백질 75kg을 아끼자고 내 목숨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만약 너를 산채로 데려올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야. 너도 알잖아. 젠장, 나는 당장 그의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다. 어제 내가 구덩이에 떨어진 이후 통신을 했다고 나샤가 이야기했을 때 그도 옆에 있었다. 거짓말도 정성스럽게 하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는 사실을 베르토가 모르지만 않았다면 그가 나보다 키 크고 빠르고 힘이 세서 내 목을 당모가지 비틀듯 부러뜨릴 수 있지만 않았다면 그를 한 대 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래, 알아. 네가 제일 친한 친구를 죽게 놔둘 사람은 아니지. 개척지 자산의 재생본을 죽게 놔둘 수는 있겠지만 말이야. 안 될 것도 없잖아? 하지만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넌 당장 달려왔을 거야. 베르토는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는 자기 쪽으로 살짝 당겨 나를 돌려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내 표정을 보더니 결국 항복하듯 양 손바닥을 펼쳐들며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갈 길을 가도록 놓아주었다. 와, 미키.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봐. 네가 구덩이에 떨어진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잖아? 이것도 네 일의 일부잖아. 안 그래? 마샬은 고의로 너를 죽였어. 지금까지 최소한 3번은 죽였을 거야. 그래도 여태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없잖아.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는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 천천히 내뱉었다. 내가 화난 진짜 이유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야. 숙취에 시달리는 느낌으로 보조넥이 덕지덕지 붙은 채로 잠에서 깰 때마다 나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는데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나샤와 너를 믿을 수밖에 없어. 나 혼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방법이 없으니 너희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적어도 한 번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네가 여태껏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을지 생각하게 된다고. 알아들었어?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 이해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베르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표정에서 진심이 묻어났다. 어쩌면 포커를 잘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생각 좀 해보지 그랬어. 그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음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줄게. 그리고 나인이 재생탱크에서 나오자마자 동영상을 보여줄게. 이번 일을 이렇게 넘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든 아니든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 나쁜 자식아. 그는 내게 다가와서 원숭이같이 길쭉하고 마른 팔을 뻗어 나를 꼭 끌어안았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진짜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래, 믿어볼게. 그의 품 안에 갇힌 내가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이쯤 되고 보니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베르토와 내가 애초에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 덕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 완벽한 친구란 있을 수 없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점들을 이유로 사람들을 내친다면 그들이 가져다줄 기쁨과 행복 역시 누릴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엔 벤 아슬란이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 벤은 좋은 친구였다. 그는 수학적 재능이 전혀 없는 내가 2학기 만에 천재 물리학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 똑똑한 친구였고 웃기기도 잘했다. 12학년 때는 학교 부행정관의 장례식장에서 벤 때문에 폭소를 터뜨리는 바람에 이틀 동안 외출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졸업 후 여름에 내가 코퍼피스트 콘서트에서 술에 만취한 늙은이 패거리와 시비가 붙었을 때도 같이 주먹질을 해줄 정도로 의리 있는 친구였다.
그런 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병적으로 짠돌이었다. 아슬란 가문은 행성 전체에서 도시간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의 지분을 두둑히 확보하고 있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아버지는 미르가르드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25인 목록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벤 자신도 플리터, 지상용 자동차, 바닷가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숙사 방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와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칩도 이식하지 않았는데 신탁 펀드를 노린 누군가가 자기 눈을 파낼까 두려워서라고 했다. 놀러 나올 때 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항상 잊어먹곤 했다.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지 굳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결과적으로 밥값 낼 일이 생기면 항상 웃는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며 다음번에는 꼭 자기가 사겠다고 공수표를 날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내가 그와 계속 친하게 지낸 이유가 뭐였을까? 은행 계좌에 20크레딧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는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고 부호에게 술과 밥을 수없이 산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나는 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어딜 가든 돈 쓸 일이 생기면 내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는 단점을 저울질했다. 결론적으로 벤과 함께일 때 얻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밥값을 누가 낼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니까. 베르토와도 마찬가지다. 다만 베르토는 밥값 때문에 치사하게 구는 대신 가끔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얼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할 뿐이다. 베르토는 그런 사람이다.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모든 일이 한결 쉬워진다. 방으로 돌아가니 에잇이 내 침대 위에서 쿨쿨 자고 있었다. 재생탱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이 없을 테니 그냥 둘까 생각했지만 나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더군다나 할 이야기가 산더미였다. 문을 닫고 이불을 획 잡아당겨 보니 에잇은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 잊지 말고 침대 시트를 갈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에잇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눈을 깜빡거리더니 이불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다. 그때 그의 왼손 손목에 감긴 압박 붕대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 손은 왜 그래? 내가 물어봤다. 그는 분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왜냐니 너랑 똑같이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붕대를 풀 수 없으니 내가 감을 수밖에. 보라색이 안 보이는데. 에잇은 손을 확인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네 손. 붕대를 감기는 했는데 보라색 멍이 없잖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진짜 다치지 않았다는 걸 금세 눈치챌걸. 그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에잇은 다시 베개에 머리를 털썩 뉘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벗겨냈다. 미안, 너 일어나야 돼. 같이 이야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잖아. 에잇은 일어나 앉아 손마디로 눈을 비비며 이불을 허리까지 끌어당겼다. 꼭 이래야 해? 내가 재생탱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알지? 하루 정도는 회복 기간으로 좀 쉬게 해주지 않나?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맞아, 오늘 임무가 배정되지는 않을 거야. 근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이야기해야 할 테니 잘 됐지. 둘 다 시체 구덩이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한 번에 한 사람만 바깥 활동을 해야 해. 에잇은 하품하며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퍼졌다. 아, 참 좋은 지적이야.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반씩 나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 농업부나 엔진실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지. 하지만 마샬이 반물질 연소실을 청소하는 임무를 맡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해. 그렇지 않아? 에잇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 눈에는 꽤 뻔히 보이는데 네가 진짜로 죽기 전까지 내가 재생탱크에서 나와서는 안 됐어. 그러니까 일을 바로 잡으려면 다음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가 있을 때 네가 맡으면 되잖아. 나한테는 그의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이 왜 허튼 소리인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뒷받침만한 타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마샬이 위험한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쓰리한테 내린 임무 같은 걸 시키면 내가 맡을게. 그래도 위험한 작업을 다 하지는 않을 거야. 탐사 명령을 받거나 보안 경계선에 배치되거나 베르토랑 플리터를 타고 비행해야 할 때는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그때그때 결정하기로 해. 에잇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그가 내 말에 토를 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이었다. 그래, 그러지 뭐. 좋아, 다음번 소환 명령이 떨어지면 상황 봐서 누가 갈지 정하자. 어쨌든 우리 둘 중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배급의 반만 가지고 살려면 꽤 힘들겠어.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 뭐? 뭐에 대해서? 배급? 아니면 임무? 배급. 마샬이랑 면담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거든. 순간 에잇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말해봐. 우리 배급이 20%나 감축됐어. 에잇은 앓는 소리를 냈다. 내가 말했다. 알아. 둘 중 하나만 살아있어도 충분히 나쁜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기간이 얼마가 됐든 앞으로 정말 힘든 날이 될 거야. 에잇은 벽에 등을 기대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눈을 감았다. 그렇게 생각해? 이건 재앙이야. 나는 막 재생탱크에서 나왔고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야. 뱃속에 뭐라도 넣지 않으면 네가 자는 동안 네 팔을 뜯어 먹을 수도 있다고. 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손에 기름기가 묻어났고 거의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침에 뭐 좀 먹었어? 에잇이 눈을 뜨고 눈길을 돌렸다가 나를 쏘아보았다. 먹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페테리아를 지나치면서 사이클럽 페이스트랑 비타민 혼타객 스무디를 마셨지. 됐네. 몇 칼로리나 썼어? 600kcal쯤. 그래, 나도 오늘 하루 동안 400kcal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소리네. 내가 말했다. 망할, 한 명당 200kcal네. 에잇이 신음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잠시 참았다가 내뱉었다. 네가 내 것까지 먹어.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진심이야? 그래봤자 비타민 혼탁액 200kcal인데 별것도 아니잖아. 내일은? 꿈도 꾸지 마. 내일은 정확히 반으로 나눌 테니까. 에잇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공평하네. 사실 공평한 것 이상이지. 고마워. 나는 한 손으로 무릎을 탁 내리치며 말했다. 별 말씀. 큰맘 먹고 날 살리기로 한 사람한테 이 정도는 약소하지. 그래, 맞는 말이야. 솔직히 너무 관대한 결정이었어. 그런 의미에서 내일 배급도 전부 나한테 넘길 생각은 없어? 나는 그의 다리를 아플 정도로 꼬집고 나서 놓아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강요하지 마. 너나 내가 하루치 배급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날은 우리 둘 중 하나가 죽고 난 다음 날일 거야. 에잇은 다시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누웠다. 그날이 몹시 기대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언젠가 연소실 청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카페테리아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올라오면서 혹시 베르토랑 마주쳤어? 아니, 왜? 아침에 카페테리아에서 베르토를 만났어. 너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아. 에잇이 어깨를 으쓱했다. 말해야 하면 하죠 뭐. 깜짝 놀라기야 하겠지만 사령관한테 가서 이럴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긴 데는 베르토 책임도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지. 나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하품이 나와 말을 멈췄다. 에잇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다. 나는 그를 쿡 찔렀다. 자리 좀 내주지. 그는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겼다. 나는 부츠를 벗어 던지고 그 옆에 누웠다. 내 자신과 침대를 나눠 쓰자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어쨌든 적응해야 할 것 같았다. 막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오큘러가 반짝였다. 즉시 메인 로크로 오기 바랍니다. 반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베르토가 마샬의 사무실로 가서 우리 일을 일러 바치기라도 했을까? 아니다. 사령부에서 우리 일에 대해 알았다면 메시지만 보내고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비대에 케이블 타이와 버너를 들려 내 방으로 올려보냈을 것이다. 나는 에잇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너더러 오라는 것 같은데? 나는 일어나 앉으며 대꾸했다. 이것도 소환 중 하나야, 에잇. 그래, 만약 목숨을 잃을 만한 일이면 네가 맡아야지, 안 그래? 별일도 아니어서 어차피 오늘은 네 차례야. 나는 오늘 재생탱크에서 나왔으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임무면 내기라도 할까? 아니, 나한테 빚진 거 갚아야지. 에잇은 옆으로 돌아 누워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나는 몇 초 동안 에잇의 뒤통수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침대 가장자리 아래로 다리를 내리고 앉아서 부츠를 다시 신었다. 내가 문을 닫고 방을 나설 때 에잇은 이미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있었다.